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로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양한 플랫폼도 있고 그리고 드림 레터처럼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레터도 있으니까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교육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진로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함께 관심 가져보시고 정보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SYK님께서는 요즘 같은 교육 가뭄 시대에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 단비와 같아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포항 지역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포항뿐만 아니라 대구, 안양, 부산, 김해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로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정보를 받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의 진로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서울 용마초등학교 남미숙 교장선생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숙 교장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학부모님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부모 세대와 너무 다른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래서 진로교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70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게 4가지로 나갈 거예요. 부모 세대하고 너무 다르다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떨까? 그리고 진로교육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진로교육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집에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4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모 세대와 너무 다른 우리 아이들의 미래 어떤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학교 진로교육 자료 끝내준다. 이걸 초등 3학년한테 하라고? 어떤 내용인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이 활동지를 나눠주시고 수업을 하셨어요. 나는 어느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어느 중학교를 갈 거고,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어느 고등학교 갈 거고, 어느 대학교 갈 거고, 그리고 어느 대학원을 간다. 자, 이게 지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진로교육 시간에 이런 활동지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학부모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 이런 활동지를 학교에서 한 것을 가지고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제가 고백하는데요. 이 활동지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 근무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진로교육 시간에 필요한 자료로 제가 이 활동지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제가 2000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동지를 사용하신 선생님은 정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활동지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활동지를 그때 사용했을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갔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는 게 너무 당연했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대학을 갔고 그리고 나서 졸업한 다음에 실직자가 되었고 청년 실업 그게 한참 유행이었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학교에 초등학교 단계부터 진로교육이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교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진로교육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활동지를 가지고 수업을 한 거 이거는 잘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간다라는 것이 2000년도에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2010년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 갈까 말까 선택해서 가고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도 갈까 말까 선택해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렇게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정고시를 보러 오는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검정고시 보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 학교 다니는 시기를 놓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검정고시를 보러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아이들입니다. 학교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학교 바깥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왜 학교 밖 청소년이야? 사회 안 청소년이지? 그래서 학교 바깥으로 나간 청소년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바깥으로 나간 청소년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사회 안에서 자기주도적으로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한테 학업 중단이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 우리는 학업 중단이 아니에요. 학교 바깥에서 학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는 학교를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학업 중단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아니다. 학업 중단이 아니다. 학교를 중단했다. 대신에 우리는 사회 밖에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항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도 대학생이 되면 학교로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교 바깥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래도 검정고시를 본 다음에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교는. 그래서 대학교는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대학교로 오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도 고등학교 때 학교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검정고시를 거쳐서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라고 해서 대학으로 다시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런데 요즘은 대학조차도 아니야, 이거 대학을 꼭 가야 돼? 라고 해서 의심을 품고 그리고 대학을 대안대학교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들은 이제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장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 우리는 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세대하고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대학교는 간다. 그리고 대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냐? 스카이를 가야지.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그래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아이가 그 진로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될 때 이제 스카이 중에 한 대학, 그리고 조금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 그렇지만 그 대학의 과는 조금 아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 그런데 이 스카이 연세대학교는 조금 과가 아이가 이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과인데 아무튼 연세대학교예요. 어디를 갈까 막 고민할 때 제 지인이 그래도 스카이를 가야지만 이 다음에 입사할 때 거기다 뭔가 쓸 게 있지 않니? 라고 해서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뭐냐 하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쓰는데 보니까 어느 곳도 연세대학교라는 쓰는 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말 이 연세대학교에 간 이유가 이력서에 쓰기 위해서였는데 어느 회사,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죠, 물론.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회사에서 이력서에 어느 대학교 졸업했다는 걸 쓴 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한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의 아이들은 성실하게 정해진 대로 살아서는 결코 좋은 어른이 될 수 없는 첫 번째 세대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성실하게 정해진 대로 이 말 속에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이 최선일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대학은 당연히 가야 되고, 그리고 대학을 가려면 이왕이면 좋은 스카이를 가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항상 최선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 자신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질문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교육에서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로교육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진로교육법이에요. 저는 진로교육을 법으로 정해서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하라고 법으로 만들었을 때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거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이거 학교 진로교육을 너무나 상투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진로교육법의 목적을 보면 행복을 얘기해요. 국민의 행복한 삶. 그전에도 진로교육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그전에 진로교육을 할 때는 이 세상에 네가 태어났으니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몫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사회 발전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지금 진로교육법에서는 행복을 얘기해요. 네가 행복해야 된다. 저는 정말 이 행복한 삶을 진로교육에서 법으로 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로교육법을 보면서 그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돼 라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복. 우리 학부모님들 행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 연봉을 저당 잡아 집을 사고 빚을 내어 대학에 가고 잠든 아이들을 보면서 출퇴근하며 쉽지 않은 날들을 보내는 이유는 지금 조금 힘들면 미래에는 분명히 행복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보류해온 행복은 그곳에 없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꿈을 이루었나가 아니라 나는 지금 행복한가? 저는 몇 년 전에 제 동생을 암으로 저 세상에 먼저 보냈습니다. 제 동생은요, 꿈은 이루었어요. 성공했어요. 정말 성공했지만 제 동생이 한 달 동안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제 동생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동생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꿈은 이루었지만 행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 그때 제가 제 동생한테 사실은 간 이식 수술을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간 이식 수술을 해주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연장이 된다라고 해서 이식 수술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식 수술을 기다리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제 동생이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 동생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했던 말, 내가 꿈은 이룬 것 같지만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때부터 제가 진로교육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꿈, 성공을 강요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행복을 얘기해야 되겠다. 진로교육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꿈은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아니다. 행복과 함께하는 여행의 동반자다. 그래서 행복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 꿈은 우리가 행복하게 여행을 하는 하나의 동반자로 옆에 같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어야지 그 꿈을 향해서 지금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교육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불안해요. 우리 애가 너무 행복하면 불안해요. 그렇죠? 우리 애들 행복하면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해요. 제가 지금 저렇게 행복하면 이 다음에 불행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현재 행복한 것에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만 행복하고 미래에 불행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이거든요. 진로교육이 바뀐 거예요.
진로교육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진로교육을 통해서 현재도 행복하게 그리고 미래도 행복하게 현재만 행복한 거 그거는 진로교육이 개입되지 않아도 그냥 애들 나가서 무조건 놀라고 그러고 애들 좋아하는 반려하고 하루 종일 하라고 하고 그러면 애들 행복해요. 그런데 거기에 진로교육이 들어가서 반려구를 하더라도 의미를 부여하고 노래를 불러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삶에 있어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현재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를 해요. 그렇지만 의미가 있어요. 학교 생활이 행복한 아이를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노는 듯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애들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교과서 교과서 비워왔다고 막 불안해하는 학부모님들 계세요. 교과서는요, 그냥 자료예요, 자료.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선생님들 있지만 교과서보다 더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빼곡하게 채워가고 줄쳐가고 그런 거하고는 달리 학교 교육도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동생을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아, 행복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현재를 희생하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행복도 경험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행복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자라는 것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진이 있어요. 얼마일까요?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진 1억? 10억? 네, 좀 더 통 크게 쓰셔야 돼요. 이 작품은 29억이에요. 이거는 31억. 그리고 36억. 동네 이마트 사진 찍어놓고 36억이래. 코스토 사진 찍어놓고 36억이라 그러면 나도 돈 벌겠다. 그쵸? 40억이에요. 이 사진은. 요거는 42억이고요. 47억. 이게 제일 비싼 사진이에요. 71억. 자, 이 사진 비싸요. 그런데 이 사진이 도대체 왜 비쌀까? 값이 비싼 까닭이 뭘까? 이마트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가격이 나갈까? 값이 비싼 까닭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요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문이과 통합, 융합교육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야기가 있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로어록 2번째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진로교육한다 그러면 직업을 얘기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진로교육에서 직업을 요즘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직업을 가질 때는 도대체 현재 있는 직업 중에 몇 개가 살아남아 있을까. 그래서 직업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로교육하면 직업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진로교육에서 좀 직업이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진로교육에 직업이 없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직업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자유학기제,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가죠.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하는 동안에 아이를 캐나다에 1년 동안 보내겠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유학기제 하는 동안 1년 동안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캐나다에 보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자유학기제는 노는 데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실컷 놀았는데
중학교에 가서 또 공부 안 하고 또 1년을 논다라고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자유학기제가 진로 체험과 관련지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제 자유학기제가 되어서 그래 좋아 진로 체험 좋다. 그럼 진로 체험 어디로 갈까? 의사 체험이 가장 인기가 많대요. 의사 체험. 근데 의사 체험은 가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IT 회사에서 또 이렇게 개발하는 거 보러 가는 거 그런 직업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직업으로 막 가는데 채소 가게 직업 체험을 가는 거예요. 이건 망했다. 채소 가게로 진로 체험을 하러 가? 이제 이 아이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좋은 곳은 이 추첨해서 다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그 야채 가게로 채소 가게로 진로 체험을 하러 간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채소 가게에 이제 진로 체험하러 갔는데 이 진로 아주머니가 앉아서 채소를 팔고 계시고 그 옆에 앉아서 내가 도대체 오늘 무슨 체험을 할까? 그 아이한테 오늘 한번 채소 팔아보겠니? 그러면 그 아이가 기분 좋게 팔까요? 아니죠. 이제 아이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갖고 갔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그래 너 여기 오기 싫은데 오늘 얼굴에 쓰여 있구나. 오늘 여기 와서 조금 쉬었다 간다 생각하고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그리고 그 옆에 앉혀놨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옆에 앉아서 계속 스마트폰으로 막 게임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그 앞에 노점상이 하나 있어요. 노점상에 할머니 한 분이 채소를 팔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자기 집세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가게에서 채소를 파는 분이고 그 앞에 계시는 노점상 할머니는 정말 공짜로 거기서 채소를 팔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농사 지은 채소를 가지고 오셔서.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날이 쌀쌀한데 이 아주머니가 그 노점상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오늘도 도시락 싸오셨어요? 그랬지. 할머니 점심은 따뜻한 데서 드셔야지만 배탈 안 나요. 제가 잠깐 봐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가셔서 따뜻한 물 말아서 그렇게 해서 도시락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오셔서 따뜻한 물로 드시고 아이가 볼 때 경쟁 상대인데 그 할머니는 경쟁 상대인데 그런데 그 할머니한테 가서 들어와서 따뜻한 데서 음식을 드시라고 그리고 거기서 대신 봐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분이 채소를 사러 오니까 팔아주고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 점심 드시는 동안에 내가 상추 팔아서 5,000원 벌었어요 라고 주시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아이가 그 옆에 앉아서 뭔가 이 따뜻한 기분, 이 따뜻한 분위기 이런 게 뭐지? 라고 앉아 있는데 손님이 없는 시간에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돈을 받은 것을 하나하나 펴서 책 속에다가 계속 펼치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너도 돈을 받았을 때, 잔돈, 거스름돈을 받았을 때 꾸깃꾸깃한 돈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쫙 펴진 돈을 받으니까 받으면 기분이 좋겠지? 그래서 나도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이렇게 쫙 펴진 예쁜 돈을 받으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아이는 거기서 오늘 채소 가게 판매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서 어떤 따뜻함이 있는가 그리고 판매 행위를 할 때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가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이에요. 거기 가서 직업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 3시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의사의 생활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로체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제가 예전에 일본에 그 체험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자유학기, 일본에서도 일종의 자유학기제처럼 이렇게 기업체가 아이들한테 멘토를 해주는 그런 곳에 가봤는데, 제가 그 기업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희생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귀한 시간을 희생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기업이, 우리 가게가 발전해 나갑니다. 소비자의 얘기거든요. 이 학생 소비자의 얘기를 듣고 이 학생 소비자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오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유학기제가 정말 진로체험을 가서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아이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하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라떼는 좀 벗어나 주세요. 이 영재 발굴단 여기서 하는 거를 한번 들었었는데 지금 이 국악 천재예요. 국악 천재로 소개가 되었는데 얘가 좀 약간 게으름을 피웠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같으면 안 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엄마가 왜 나가니? 너 레슨비 대고. 그러면서 우리 많이 그런 거 하죠. 내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아? 엄마 아빠가 왜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네 학원비 대느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그럼 엄마 병원 때려치워. 엄마는 너 데리고 다니고 연습시키고 레슨 다니고 편하냐? 아이가 울어요. 정말 너무나 슬퍼요. 그리고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무 힘들어서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싶대요. 이게 바로 현재 불행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에 행복이 있을 거라는 건데, 정말 다행인 것은 현재 불행하게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아이들한테 행복한 미래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아이들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불행하게 계속 몰아세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대한민국 엄마표라는 것이 정말 위험한 건데, 이 대한민국 엄마표에서 하는 것이 애들을 몰아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셀 박사의 마시멜로 실험을 이제 그 이론적 배경은 사실은 마시멜로 실험이에요. 이 미셀 박사가 마시멜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4살 된 아이한테 마시멜로를 지금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더 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방 먹어버린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기다린 아이들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종단 연구를 했더니 금방 먹어버린 애들보다 꼭 참고 나중에 보상을 더 많이 받은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실험이 발표됐을 때 저도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은 정말 꼭 참고 먹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딸은 이 실험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공부도 잘했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또 아들한테도 제가 이 실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어땠을까요? 금방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나는 너무 의미가 없어 라고 해서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대학교 전문대학으로 갔죠. 제가 이 실험이 맞다면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을 보면 우리 딸은 정말 지금 훌륭한 직장에서 잘 살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아들은
조금 이렇게 부족했겠죠. 지금 둘 다 30이 넘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딸은 너무 지쳤어요. 삶이. 우리 아들은 지금도 행복해요. 그리고 회사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곳에서 근무하다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면 또 금방 또 딴 데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는 하지만 적어도 행복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꿈은 이룬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돈은 잘 벌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실험이 있구나. 그런데 제가 우리 손녀가 태어났잖아요. 손녀를 태어나서 제가 이 실험을 또 했죠. 제가 이걸 그래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우리 손녀 예쁘죠? 우리 손녀가 4살이 되었을 때 제가 사랑아 이 할머니가 감귤 초콜릿을 하나를 주는데 할머니가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면 더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할머니 그런데 이 초콜릿 진짜로 더 있어? 그럼 더 있지. 보여줘. 이만큼 있어. 할머니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러더니 할머니 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조금 있으니까 우리 손녀가 막 뛰쳐나왔어요. 할머니 이거 내가 다 깠어. 이 뭐냐면 마시멜로 실험을 제가 잘못 실험한 거예요. 이 실험이 마시멜로 실험 1차 실험에서는 마시멜로를 그냥 두고요. 2차 실험에서는 뚜껑을 덮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오래 기다려요. 그런데 제가 우리 손녀한테 이 실험을 하면서 이 감귤 초콜릿을 줬는데 4살 때 우리 손녀가 이 감귤 초콜릿 껍질을 깔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껍질을 깔 수 있도록 시도해 볼 수 있는 걸 많이 줬더니 우리 손녀는 감귤 초콜릿을 먹겠다는 게 아니라 까보겠다는 거죠. 껍질을 한번 까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껍질을 하나를 깠어요. 톱니 있는 데를 막 열심히 하다가 이 톱니 있는 데를 찢으면 되는구나. 깠어요. 하나 깠네? 또 이렇게 자료가 많아. 또 깠어요. 또 깠어요. 다 깠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무슨 실험을 하고 있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그리고 뛰쳐나왔어요. 제가 우리 손녀를 보면서 제가 도대체 누구를 닮았지? 쟤 혹시 이 다음에 공부도 안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바로 이거야. 후추파야. 유태인들이 성공한 비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쭉 얘기를 했는데요. 유태인들이 성공한 비결 첫 번째는 후추파 정신이래요. 이 후추파 정신이 뭐냐면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 정신. 그래서 이거를 까고 싶어. 그렇지만 할머니가 까지 말라고 했어가 아니라 할머니가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이거 까고 싶어. 한번 까봐야지. 라고 해서 까보는 거.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도전하는 정신. 그래서 우리 마시멜로 실험은 사실은 만족지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성공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인공지능보다 만족지연 능력이 높은 아이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지연 능력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렇게 경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갖지 않은 건 후추파 정신이에요. 후추파 정신은 뜻은 보면 뻔뻔함, 담대함, 저돌성, 무례함. 그리고 그 요소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형식을 타파하고 질문할 수 있고 섞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목표를 지향하고 끈질기고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자,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후추파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태인들의 성공 비결을 할 때 하브루타로 접근을 해요. 하브루타로 접근하는데 사실은 하브루타로 접근하면서 많이 보이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아이의 눈을 보세요. 눈을 또롱또롱하게 치켜뜨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저 어른한테 자기의 주장을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저 눈을 보세요. 그래서 야, 감히 어디 어른한테, 혹시 그런 말을 감히 또는 어디서 어른한테 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했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른은 아이의 말에 정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런 자세. 나는 우리 아이하고 얘기할 때 이런 자세가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손녀는, 우리 딸이 그래요. 쟤는 엄마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거든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그 후추파가 잘 된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죠. 두 번째는 다중지능의 관점으로 아이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교실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나요.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다. 이 잘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질문할 때 우리 아이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특별히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BTS 소녀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BTS의 노래에 맞춰서 이 소녀가 막 그 학교 강당에서 춤추는 영상이 있어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그런 영상이에요. 그 소녀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는데 그 잠깐 비는 사이에 뭐 합창대회인가? 그때 비는 사이에 유튜브 영상 그 BTS 노래를 학교에서 틀어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막 춤을 추는 영상이거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이 소녀가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소녀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잘하는 것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특별히 잘하는 건지, 그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얘요, 춤 너무 잘 춰요. BTS 소녀 한번 보셔요. 얼마나 춤 잘 추는데요. 춤 너무 잘 춰요. 그런데 나는 뭐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전교 학생 회장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댓글에 보면 얘 전교 1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방송에 출연했을 때 자기가 전교 학생회장인 건 맞는데 전교 1등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졸업식 때 대표로 상은 받았어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거죠. 춤 잘 춰요. 학생회장 정도면 리더십 강해요. 공부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얘가 내가 잘하는 게 뭘까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잘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그런데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특별히 잘하는 아이는요, 특별한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특별히 잘하는 걸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사지선다 문제 내드릴게요. 내 아이가 이 다음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친구들한테 인기 많은 아이였으면 좋겠다.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혼자서 그러나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자, 학부모님들 4개 중에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3번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정말 아이가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가도 돼요? 그러면 웃어요. 1번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2번, 3번, 4번 중에서 3번을 골라요. 1번과 3번 무엇과 관계 있냐면 이 다음에 우리 애가 뭐 해 먹고 살까와 관계 있어요. 진로와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능이 높은 아이,
2번은 인간성이 높은 아이, 좋은 아이, 3번은 재능이 뛰어난 아이, 그리고 네 번째는 철학하는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다중지능의 관점으로 보면 첫 번째는 언어,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난 아이, 두 번째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난 아이, 세 번째 공간,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아이, 네 번째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난 아이. 우리 학부모님들 그해 우리는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이 그해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다중지능을 이렇게 잘 설명한 드라마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함께하는 그런 생활, 우당탕탕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전교 1등 있고 전교 꼴등이 있어요. 전교 꼴등인데 얘는 이 다음에 정말 성공을 하죠. 왜냐하면 전교 꼴등이라서 공부는 정말 못했는데 이 아이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못해도 좋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최우식처럼, 그러니까 작가 채용처럼 이 다음에 유명한 작가가 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특별한 거예요. 공부 못하는데 뭘 다른 거 특별하게 잘하면 좋다라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중지능의 관점으로 보라고 했는데 다중지능의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커리어넷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커리어넷 여기 들어가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직업 적성 검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직업 적성 검사의 이론적 배경이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어떤 다중지능 이론 중에서 다중지능 중에서 어떤 지능이 높을까라고 보신다면 일단 여기 들어가셔서 직업 적성 검사를 해보세요. 그런데 이 직업 적성 검사는요 중학교 이상이에요. 여기 들어가셔서 커리어넷에 들어가셔서 심리 검사를 들어가시면 중학교 이상이에요.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심리 검사가 커리어넷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은 심리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초등학생들이 심리 검사를 해서 너는 어떤 적성이 높아라고 단정 짓기에는 이 아이들이 너무나 말랑말랑해요. 아직 굳지가 않았어요. 특성이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말랑말랑하니까 이때는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어넷에 가시면 초등학생은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해요.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서 애들한테 높은 적성을 만들어주는 것. 이걸로 접근하는 거고 중학생은 적성 검사로 접근을 하는데 초등학생용 검사가 없기 때문에 다중지능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중학생용 검사로 들어가셔서 직업 적성 검사에 들어가시면 나오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 문항들이 바로 우리 아이의 그 다중지능을 체크해 보는 문항이구나. 그걸 참고로 하셔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검사를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초등학생용 검사도 있지만 그거는 다중지능 이론을 배경으로 한 게 아니라 흥미검사라고 해서 홀란드 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했어요. 그래서 중학생용, 적성검사는 중학생용 검사, 중학교, 고등학생용 검사. 초등학생용은 거기에서는 검사로 접근하지 않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의 다중지능을 알아보려면 중학교 아이들의 적성검사의 문항을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면 검사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게 예시예요, 예시. 예시를 보면 얘는 음악 능력하고 자연 친화력하고 언어 능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가만히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 결과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요. 음악 능력하고 언어 능력하고 자연 친화력이 높다고 했는데 100점 만점에 64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밑으로 64명이 있고 100명 중에 내 앞으로 35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썩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음악 능력, 언어 능력, 자연 친화력이 높게 나와요. 이게 높아? 근데 우리 애를 보니까
높은 것 같지가 않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다중지능 이론은 이 검사를 가지고 비교하실 때 뭐를 보시냐면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지능들 쫙 신체 운동, 손재능, 공간시각 쭉 보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서 나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음악 능력하고 언어 능력하고 자연 친화력이 다른 거보다는 높구나. 그러면 이 세 개가 나의 강점 지능이다. 여기 음악 능력, 자연 친화력, 언어 능력 이게 결국은 이 아이의 강점 지능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지능, 다중지능 안에서 어떤 지능이 높은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보다는 사실은 관찰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적성검사 문항을 한번 보셔라. 그 문항을 보시면 이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라고 아시고 나서 그리고 내 아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검사보다는 관찰에 의존해서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 이론을 얘기했는데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하는 다중지능 이론에 보면 강점 지능이 얘기했고 이 지능이라는 건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은 심리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특성을 알아보지 않는다. 아이들의 특성이 굳지 않았기 때문에. 굳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자극을 주면 그만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지능의 관점으로 내 아이를 관찰하고 정말 잘하는 게 없네? 그러면 미안하지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자극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그 검사 결과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음악 능력이 사실은 제일 높게 나와요. 그런데 64.9라고 한다면 이 아이보다 못하는 아이가 100명 중에 65명 정도 있는 거고 34명 정도가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음악 능력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 같으면 자연 친화력에다 초점을 맞추셔요. 자연 친화력은 정말 개발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 능력은 타고난 것이 많다면 자연 친화력은 개발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제일 높은 음악 능력을 개발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연 친화력을 개발시키도록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검사보다도 관찰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이 뭐냐면 이 검사 결과를 보면은요. 언어 능력이 62.4고요. 창의력이 62.3인데요. 거기에 이 아이의 높은 지능이 뭘까? 창의력 빠져 있어요. 0.1점 차이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결과에 너무나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냥 관찰을 통해서 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잘하는 것이 없으면 만들어주자. 어떻게 만들어주냐? 저는 초등학교 시기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 금방 실증 낸다고 학부모님들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방과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에 다 노출시키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과후 학교는 강점 쇼핑의 기회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막 하시면서 바이올린 샀는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깝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역 마켓에 파시고 지역 마켓에서 사시고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아이의 눈높이. 대화를 하는데 이 눈높이에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내 높이가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저도 이제 제 아들 얘기를 또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제 딸과 아들 얘기를 해드리는 까닭은 사람 진로 전문가들이 말이야. 남의 얘기할 때는 뭐 그렇게 넓게 보라고. 미래 넓게 봐. 그래 놓고 자기 아이 얘기할 때는 막 이렇게,
쪼들아?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 아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게임하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애가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 잘하기를 원할 거야. 그런데 내가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할 거야. 거기에다가 공부 잘하는 누나 밑에 있는 남동생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점점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은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엇나가기 시작해서 어느 날부터 제가 아들, 왜? 밥 먹었어? 왜? 우리 중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 아들, 딸 불렀을 때 왜? 그런 말 탁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들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들, 그러면 왜? 뭐 어때? 왜? 저는 정말 아들을 부르는 게 너무나 겁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일요일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막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거실에서. 제가 그 옆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오늘 날이 너무 좋다. 영화를 보러 가고 싶네. 요즘 어떤 영화가 있지?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데 혼자서 가기도 그렇고 영화를 같이 보러 갈 사람도 없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옆에서 막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를 딱 보면서 엄마는 영화 보러 같이 갈 사람도 없어? 내가 같이 가줄까? 너무 좋지. 제가 우리 아들한테 먼저 말 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옆에서 그냥 쫑알쫑알 혼자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먼저 저한테 영화 보러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사실은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등산을 좋아해요. 이렇게 날이 맑은 날 대모산에 가면 좋겠다. 구룡산에 갔으면 좋겠다. 같이 갈 사람이 없네. 그럼 우리 아들은 끝까지 못 들은 척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영화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영화 보러 가면 좋겠네 했더니 우리 아들이 같이 가준다고 하고 실제로 같이 영화를 보러 갔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이 선택한 영화를 봤고 같이 오면서 너무 영화를 주제로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엄마 우리 이제 일요일마다 엄마 영화 보러 갈 때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해서 영화를 소재로 얘기를 해 나가면서 우리 아들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가까워졌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내 관심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내가 거기 껴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하는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이 게임하는 아들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게임을 같이 한다.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본다. 그래야지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도 게임하는데 저는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게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게임을 즐겨 하지는 않지만 게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게임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 게임이 어쩌면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을 밥 벌어 먹게 살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제가 게임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하브르타를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유태인이 안식일을 지킨대요. 그런데 유태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태인을 지켰다라는 말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안식일만큼은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하는 그 온 일주일에 한 번씩 온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하는 그 의식이 유태인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학원에 밤 10시, 11시까지 보내는 것보다 하루는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존중하는 것도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학부모님들 나의 작업 스타일은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개인의 책상에 개인용 에스프레소 기계와 초콜릿 한 상자만 있으면 일을 하고 싶어 온몸이 근질근질해진다. 동시에 10명이 떠들어대고 자존심이 충돌하고 그걸 뚫고 어떻게든 발언을 해야 하는 고충이란. 자, 학부모님들 1번, 2번 어떤 거예요? 예, 이게 입사 문제인데요. 1번은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고요. 2번은 팀으로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구글에 떨어지셨습니다. 입사 문제인데요. 이렇게 좋은 회사들,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데 그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협동적 성향이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팀으로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팀으로 일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 나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팀으로 활동할 때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폭력 그 가해자 아이들 있죠.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가해자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나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걔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제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나를 먼저 쳤어요. 그 아이는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내 자아존중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나를 무시했고 제가 나를 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아이들을 보면 자기 믿음이 굉장히 약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공격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믿음을,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캔디 노래 많이 아시죠? 이 캔디 노래, 우리는 외로워도 슬퍼도 참아라 참아라, 울지 말고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원래 일본어 가사는 이거였대요. 죽은 게 따윈 신경 쓰지 않아. 납작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어.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납작하지만 괜찮아. 이런 거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죠. 이 자신의 날개를 믿는 걸 우리가 마음 근육이 있다. 그리고 진로 탄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진로 교육에서, 학교 진로 교육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로 탄력성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진로교육법으로 정해서 진로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로교육법에 학교에서는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해놓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이해 및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해주고 그리고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을 개발해라. 이게 1영역이에요. 두 가지가 1대 영역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 학교 진로교육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마음 근육 그리고 진로 탄력성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두기. 요거 좀 부모로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 부모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 이 파도 앞에서도 부모가 내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저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파도 앞에 있는 아이한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저는 이 이수지 작가가 그린 파도야 놀자라는 그림책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어야 돼. 그걸 제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바다에 갔어요. 너무 호기심이 있어요. 바다를 바라봐요. 뒤에는 친구들도 저렇게 있어요. 엄마는 보이지 않아요. 파도하고 같이 놀아요. 신나게 놀아요. 옷도 다 젖겠죠. 엄마는 간섭하지 않아요. 엄마는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큰 파도가 닥쳐와요. 무서워!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바로 뒤에 엄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에 서서 지켜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그림책을 보면서 아, 엄마들은 이렇게 해야 돼. 부모는 이렇게 해야 돼. 아이가 물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다를 만져볼 수 있고 바다에서 놀고 그러다가 파도가 닥쳐서 무서울 때는 달려갈 수 있는 안전지대로서 엄마는 거기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을 아이들한테 주어야 되겠다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요, 욕심이 없어요. 당연하죠. 부족한 게 없는데 욕심이 왜 있어요? 요즘 아이들 너무 풍요로워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건 필통을 잃어버렸는데도 찾으러 오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우개를 잃어버렸는데도 찾으러 오질 않아요. 실내화를 잃어버려도 찾으러 오질 않아요. 다시 사면 되니까요. 필통도 집에 가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너무 풍요로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 선물을 줄 때 잘 생각해보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풍요로운 거. 너무 풍요로우면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른이 된 제 후배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아이가 의욕이 없다. 욕심이 없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풍요롭게 살아서 그래요. 말만 하면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핍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신발끈을 매는데 그 신발끈을 매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지각하겠는데. 그럼 빨리 신발끈 매서 일로 와. 신발끈 매서 지각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게 아니라 신발끈 자기가 다 멜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다 신발끈을 맸어. 나왔더니 유치원 차가 떠났어. 그러면 유치원까지 걸어가야지. 너가 늦었으니까. 그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많이 하는 얘기가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깎아주세요 라고 말해야 된다고 얘기 그냥 농담처럼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뭐든지 다 어른들이 해줬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유치원에 가서 귤을 아이들한테 나눠줬는데 귤을 아이들이 스스로 까지 않고 전부 다 귤을 선생님한테 와서 까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손녀를 보면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다 생각한 게 내가 해봐야지 라고 자기가 시도해 봤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핍 교육, 아까 그 파도 하고 놀 때 그 뒤에 멀찍이 서서 아이가 파도에 넘어질까 그 옆에 가고 막 붙잡아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뒤로 멀리 서서 아이가 안전하게 놀고 있는지만 그냥 보고 넘어져도 좋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핍 교육이 정말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핍 교육 한다고 해서 그냥 애 보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무조건 이렇게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 꾹꾹 누르고 못하는 거 보면서 머리 쥐어박지 않고 네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결핍 교육, 경제 교육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 풍요롭지 않게 그래서 아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태인 얘기를 자꾸만 해드리는데요. 제가
하브루타를 공부하면서 유태인들이 하브루타만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공 비결이었구나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이 성인식 이제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때 성인식 때 3가지 선물을 준대요. 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라 라는 의미로 성경책을 주고 이제 너는 부모를 통하지 않고 신과 직접 교류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시계,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돈을 주는데 이 종잣돈을 주는데 이 종잣돈을 다 모아서 18세가 되면 그때까지 이걸로 저축해가지고 이걸로 네가 18세가 되면 사업을 시작한다 라는 것.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13세가 되면 3가지 선물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경제교육하고 주식하라고 하고 그런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정말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시기부터 경제교육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먼저 행복하셔야 돼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 진로 상담하면서 제일 슬픈 게 뭐냐 하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위해서 꿈을 꿔야 돼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아이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한 엄마 밑에 있는 아이들은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행복한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부모가 먼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주문을 외워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3번. 그 다음에 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봤어요. 나는 버킷리스트를 쭉 작성하고 하나씩 그어보면서. 그리고 나만의 행복 열쇠를 만들었어요. 나의 행복 열쇠는 뭐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사랑하는 일을 하자라는 결심을 한 날 제가 차를 몰고 야외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쁜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시켰어요. 나를 대접하는 커피를. 그리고 나한테 정말 수고했어 라는 나한테 대접하는 커피를 가장 비싼 커피를 나한테 줬어요. 그때 창밖에 눈이 내렸어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하다. 나를 성장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당부를 해요. 부디 아이 먹을거리만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당신을 위한 먹을거리도 신경 쓰고 제가 어디선가 엄마들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해보자 학부모 연수 갔을 때 그랬더니 어떤 학부모님이 아빠도 부르자고. 요즘 아이들 교육은 엄마들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빠면 아빠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엄마면 엄마라고 해보세요. 엄마, 당신을 위한 먹을거리도 신경 쓰세요. 저는 제가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예쁘게 차려놓고 밥을 먹어요. 그냥 양푼에다가 볶음밥 해서 먹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추려서 먹고요. 아이 놀이거리만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당신을 위한 즐거움도 찾아보세요. 또 아이의 성장만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세요. 아이의 공부와 성적에만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당신을 위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화면에 있는 사람은 저희 언니예요. 나이가 70인데 아직까지도 직업을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언니를 보면서 저렇게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 나는 배웁니다라는 그림책을 보면 이렇게 수영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우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안 배워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 하면 74살이거든요. 생일 축하, 74살 생일 축하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배움은 학교 바깥에서도 그리고 평생 계속 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배움이 평생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평생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생 배우는 엄마의 모습, 부모의 모습,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의 그 진로 교육, 진로 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마 함께하고 계실 텐데, 남미숙 교장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학부모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시간을 돌아보는 그런 강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어쩌면 정보를 얻는다기보다 굉장히 따뜻했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속에서 찾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서울 용마초등학교 남미숙 교장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강연을 해주셨던 과장님과 그리고 교장 선생님 모셔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도 받고 답변을 드리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분 뒤에 뵙겠습니다.